생각하고 올해는 수식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프로그램들의 내용들을 좀 정의하는 수식어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여전히 남아있는 혹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회적 참사라고 불려진 여러 가지 일들을 저희가 몇 년 동안 갖고 있는데요. 그러한 내용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진상조사라든지 진상규명 같은 단어들이 언론에 많이 등장하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제대로 진상조사, 진상규명을 해내지 못했던 한국 사회에서 지금 이러한 진상조사 혹은 진상규명되어져야 될 일들에 대해 사건 종결을 빨리 요청하는 이들은 다른 곳에 있을 것입니다. 지금 한국 연극을 책임지고 있는 창작자들은 이러한 사건들을 빨리 종결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유예하고 계속적으로 보류하고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망각하지 않도록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지금 한국 연극, 창작 연극에서 창작의 일들을 하고 있는 예술가들의 몫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남산예술센터에 올라가는 작품들도 바로 그러한 맥락 속에 있습니다. 처음 소개해드릴 7번 국도라는 작품은 데이트 코스로 이용되는 7번 국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7번 국도에 택시 한 대가 지나갑니다. 그 택시 운전사가 청년 군인복을 입은 청년을 하나 태우게 되죠. 둘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이 7번 국도 주변에 군인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다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택시 운전사는 삼성 반도체 백혈병 사건으로 딸을 잃은 부모입니다. 그 둘의 대화들이 이 작품의 주를 이루게 되고요. 실제로 그 택시에 탔던 청년이 정말로 실제하는 청년인지 의문사로 죽은 군인인지는 극장에 오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는 올해가 세월호 사건이 있은 지 5년째 되는 해인데요. 다시 그 단원고 학생들을 저희 극장 위에 불러 모을 예정입니다. 사실 2016년도에 그녀를 말이오라고 하는 작품을 저희가 올렸었는데 그때 실종자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한 배우가 모두 외워서 호명하는 일을 했었어요. 그때 그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이 제작진도 그렇고 출연진도 그렇고 매일매일 좀 울면서 해가지고 너무 힘들었었는데 이번에 이 작품을 올려야 된다라는 결정을 할 때 그 제작 과정을 다시 되풀이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용기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토론이 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억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 명왕성에서라는 작품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세월호를 무대 위에 소환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올라갈 작품인데요. 올해 마지막에는 지금 옆에 계시는 배우수 연출님과 함께 올릴 작품인데 소설가 한강의 소년이 운다라고 하는 그 소설을 가지고 휴먼푸가라는 작품을 올리게 됩니다. 광주항쟁을 다루는 소설인데요. 사실 올해 올라가는 작품 중에 가장 빨리 워크숍을 좀 하게 됐어요. 대작 워크숍을 지난주에 했는데 한강 소설가가 오셔가지고 하신 얘기는 지금도 악몽을 꾸신대요. 워낙 리서치 하시면서 많은 자료들을 봤기 때문에 지금도 잠자기가 힘들고 계속 악몽을 꾸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극이나 영화나 오페라 같은 제안을 무지하게 많이 받으셨는데 그것을 수용하지 않으셨대요. 그 소설에 나오는 2인칭으로 지칭되는 동호라는 인물이 얼굴을 가진 배역으로 나오는 것은 본인이 납득이 되지 않고 얼굴을 갖지 않고 우리가 너라고 불러야만 호명이 가능한 그런 존재를 문화 속에서만 살릴 수 있는데 연극이나 오페라 같은 무대에서 현실화된 인물이 나와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으셨대요. 그런데 배우섭 작가님하고는 굉장히 오래된 창작의 동료이셔가지고 두 분이 같이 말씀 나누시면서 이 소설을 연극한다. 근데 아마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서사적인 연극이라기보다는 이 소설 자체를 정말 연극 무대에서 다르게 구현하는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즌 프로그램에서 항상 레파토리로 전년도에서 가장 또 관객분들이 사랑해 주셨던 작품들을 올리게 되는데요. 강양원 연출님의
작품은 원작 장강명 소설가의 작품입니다. 그몸 당신 세계를 기억하는 방식이라는 작품인데요. 방금 전에 호명해드린 작품들이 광주라든가 혹은 내지는 아니면 세월호 같은 구체적인 사건들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이 작품은 우리 일상 속에 있는 폭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또 어떻게 마주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동아연극상을 비롯해서 베스트 3, 베스트 7 모든 연극상을 다 휩쓴 작품이기도 한데요. 작품 자체가 갖고 있는 시적인 어떤 느낌들을 무대 위에서 받으실 수 있고 지금 말씀드린 여러 맥락들 아직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여전히 남아있는 폭력 혹은 내지는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참사에 대한 우리들의 그 일깨움, 다시 생각한 이런 것들이 이 작품 속에 남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목하셔야 될 점을 한 몇 가지 말씀드릴까 두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지금 보시면 배예율 작가님하고 서문준 작가님이 계신데요. 20대, 30대 초반 그렇습니다. 저희 남산예술센터는 창작연극을 개발하고 새로운 창작극들을 찾아내는데 젊은 극작가 두 분을 올해 시즌 프로그램에 모시게 돼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이 두 분 같은 경우 배예율 작가님은 남산예술센터에 초고를 부탁해라고 하는 그 본인이 극작한 것들을 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요. 2017년도에 초고를 부탁해 이 작품을 내셨고 극작가 선생님들이랑 같이 좀 트리밍을 하면서 작년에 낭독이 있었고 올해 작품이 올라옵니다. 작년에 낭독할 때 그 옆에 계시는 그 고자 연출님께서 이 작품 너무 사랑하셨어요. 본인 자체가 굉장한 글쓰기로 또 연출을 하고 계시는 연출가이기도 하고 극작가이시기도 한데 타인의 작품을 가지고 연출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작년에 낭독하시면서 이 젊은 극작가의 이 작품이 너무나 소중하다라고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올해 다시 두 분이 리트업하시게 되셨습니다. 서민준 작가님 같은 경우는 올해 제8회 벽산 희곡상 수상자이십니다. 벽산 희곡상 작품들을 저희 극장 위에 올리는 것은 한 지금 5작품, 6작품 정도가 되는데요. 벽산 문화재단하고 같이 협업해서 희곡상 받은 작품들을 무대 위에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무기명으로 심사가 되는데요. 이번에 심사할 때 이거 조시고와야? 이러시면서 이것은 기성작가가 쓴 것 같다 이런 식의 그 심사위원들의 평이 있었대요. 그 말하자면 좀 극적인 긴장감과 이 그 액션들이 매우 흥미롭고 또 흥미진진했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었고 막상 보니까 30대 초반에 너무 젊은 서민준 작가였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벽산 문화재단에서도 굉장히 많이 주목하고 계시고 또 이 작품 같은 경우는 그 제자백가 목가의 이야기를 가지고 모의 전쟁을 치르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좀 흥미진진한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젊은 극작가를 올해 소개하는데 저희들은 굉장히 영광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주목해 주셔야 될 것은 남산예술센터는 그 2017년 무렵 미투운동이 생기기 전부터 그 저희들의 젠더 감수성 혹은 내지는 성평등 문화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그리고 예술계 내에 존재하는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도 좀 빠르게 문제의식들을 갖고 있었던 극장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자 연출님도 그 관련한 작품들을 저희 극장에 올려주시기도 했었고 그 여성 민우회하고 같이 여기 같이 하시는 제작극단들이 성폭력과 관련된 교육들을 계속 같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다른 공공극장보다는 좀 먼저 시작한 편인데요. 올해 좀 주목해 주셔야 될 거는 예전에는 물리적인 숫자를 맞춘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 정도 생각을 했다가 제가 지난 여러 시간들을 가꾸면서 극장 식구들과 토론해 본 결과 저희가 창작진에 대한 어떤 동수 비율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작년 남산 포럼에서도 그 저희 극장에 올라가시는 창작진들의 비율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제기도 있으셨고요. 그래서 전체를 다 맞출 수는 없지만 잘 보시면 연출가의 비율은 3대3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좀 전에 7번 국도 같은 경우도 구자 연출님이 맡아주시고
목적지수는 이대은 연출님이, 그리고 드라마 센터와 관련된 작품은 지금 유주연 연출님이 맡아주시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의 또 여자 연출가들이 갖고 있는 시각은 매우 남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방금 전 설명드린 서민준 작가님의 목적지수는 보통 제자벽과 춘추전국 시대 혹은 노이 전쟁 혹은 무역 이런 식의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있었을 때는 연출가를 남자 연출가로 상상하게 되는데, 이래은 연출님이 갖고 있는 새로운 시각들을 잠시 후에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남산예술센터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논쟁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한국 연극사를 다시 쓰는 작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작업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논쟁의 주제어가 돼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올리게 된 작품이 드라마 센터라는 작품입니다. 그 작가는 이항구 작가님이 직접 이 주제를 가지고 써주실 예정이고요. 극단 산수위의 유주연 연출님께서 작품을 만들어주실 예정인데요. 9월에 올라갑니다. 이항구 작가님은 요새 그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고 너무 바쁘셔가지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님이 이 작품을 맡아주셔야 된다고 생각한 것은 과거를 청산하는 일 혹은 정말 청산하는 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자기 경험을 갖고 지금 일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연극자에서 우리가 정리하지 못했던 일들을 그 시각을 가지고 바라봐 주실 수 있고 동시대 우리들에게 좀 끌어올려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이항구 작가님에게 부탁을 드렸고 유주연 연출님이 함께 만들어 주실 예정입니다. 이렇게 저희 작품들이 좀 올라갈 예정이고요. 극장의 문은 3월 12일부터 열게 됩니다. 작년에는 일본 희곡 낭독 공연이 있었는데 한중연극교류협회하고 같이 그 중국 희곡 낭독 공연을 올리게 된 예정입니다. 그래서 중국 희곡 3편의 낭독이 있을 예정이고요. 이 공연이 끝나고 나면 서치라이트라고 저희가 3년 전부터 진행하던 프로그램인데 하루에 한 공연이 올라가는 공연입니다. 미정의 미완에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완성되지 않은 공연들이 하루에 한 공연씩 올라가게 되고요. 여기 올렸던 공연들이 실제 공연화되는 것은 저희 남산뿐만 아니라 두산 또 다른 극장에서도 만나실 수 있는 상황들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젊은 작가들이 많이 참여하는 편이고요. 서치라이트 작품도 흥미롭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월부터 시작될 작품에 대해서는 개발 작가님들과 연출가님들의 설명을 좀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바람잘날 없는 이 극장에 올해도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1년 동안 진행될 저희 프로그램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현 극장장님으로부터 올해 시즌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 방향과 전체적인 내용을 좀 들어보셨고요. 이어서 그 작품별로 그럼 소개를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7번 국도부터 우리 작가님부터 순서대로 작품에 대한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7번 국도는 마땅히 막을 수 있었으나 막지 못했던 죽음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부당한 죽음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고 또 우리는 때로 그 수가 너무 많아서 그 죽음을 일부러 남의 이야기로 밀어두면서 살지는 않았을까. 더 이상 죽지 않기 위한 시작은 결국 그 타자화를 멈추는 것이 아닐까에 대한 고민에서 작품을 출발했습니다. 어떤 사회적 참사를 겪고 나면 대부분의 우리는 그 피해자들이 한 사회적 영웅으로 부상하기를 기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 하지만 실은 그 피해자들이 싸우기로 결심하기까지 혹은 그렇지 않기로 결심하기까지가 더 치열한 싸움이 있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번 7번 국도가 우리가 익히 아는 그 피해자의 전형 밖에 있는 이야기를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작품에 대한 간단한 소개는 그렇고요. 매번 작업을 시작하면서 어느 극장에서 이 작품이 실현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걱정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술가들이 하려는 말과 하고 싶은 작품에 대해서 사실 귀를 기울여주고 또 같이 궁리해주고 시도하고 해주는 극장이 정말 많이 없었기에 그렇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율성과 전문성을 갖춘 공공극장이야말로 그런 창작자들의 두려움을 덜어주는 곳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떤 사람의 이기나 관료주의적인 어떤 무지로 인해서 공공극장들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제 또 여쭈님. 안녕하세요. 7번국도 배혜율 작가님이 쓰신 7번국도 연출하게 된 구자혜입니다. 원래는 7번국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할까 했는데 작가님의 마지막 말씀을 받아서 남산예술센터에서 작업해온 작업자로서 그리고 동시대에 남산예술센터의 공연을 봐온 관객으로서 저는 시민성이라는 것은 작업자들이 마땅히 당연히 가져가야 될 가치이지 누군가가 강제한다고 해서 지켜질 수 있는 가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남산예술센터와 그간 협업을 하는 작업자로서 남산예술센터는 그간 올려온 연극에서 그 누군가의 강제나 강요가 아니라 남산예술센터 극장을 운영해온 직원분들의 자율적 의지로 그 동시대의 연극에 대한 고민을 동시에 연극과 극장에 대한 한계를 작업자들과 계속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공공극장으로서 시대에서 마땅히 해야 될 그 긴장성을 유지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저희 작업자들한테도 마음껏 실험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라는 것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떤 대의나 행정 절차에 의해서 그간 남산이 해온 것들이 순삭이라고 하죠. 순식간에 삭제되지 않고 유지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작업자들과 여태까지 남산을 유지해온 극장 직원분들의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도 대의나 행정 절차에 의해서 철회될 수 없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철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7번 국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요. 제가 본격적으로 연극을 만들기 시작한 것은 2014년부터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듯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는 한국 현대사에 엄청난 일들이 있었고 중고등학생들이 나중에 이 시기를 이제 시험 공부를 했을 때 시험 범위가 엄청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그런 시기이죠. 네, 가장 연극을 활동적으로 만들어야만 했던 시기에 저는 작업과 연극을 분리할 수 없는 세대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물리적 나이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계속 동들어야만 하는 어떤 짐을 느끼기도 했고 부담감을 느끼기도 했고 때로는 그것이 원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저가 이제 사회적 참사 이후 저는 7번 국도가 싸움을 계속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의 싸움에 놓여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참사 이후의 싸움 그리고 그 지속성 그 시간을 담아내고 있는 이 희곡을 만나게 되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사건의 본질과 관심이 약화가 되고 또 다른 사회적 참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예전에 일어났던 그 일들은 그 중에 하나로 남겨지기도 하고 무대에서는 비극성, 연극적 비극성이라고 불리우는 것들만 남아있거나 어떤 연극적 장치나 드라마 안에서 참사 이후 누군가의 삶이 연극이라는 미명하에 소비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길에 서 있는 사람들 간의 조용한 싸움을 정직하게 담아내야 되는 것이 이 공연의 목표가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이어서 박상현 교수님. 네. 5년 전 2014년 12월 어느 날 세월호 유가족 5분이 대학로의 작은 소극장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때까지 사건의 수습과 진상조사 등에 대해서 정부가 상당히 미온적이고 비협조적이었고 또 유가족들에 대한
왜곡된 보도들이 일부 언론들에 의해서 지속됐었죠. 그래서 이 유가족분들이 직접 시민들을 찾아 나선 거죠. 그래서 대학교를 다니면서 간담회를 가지고 그러던 중에 대학로에 오셨습니다. 여기 옆에 앉아 계신 이양구 작가가 초청을 했어요. 그 자리에 객석에 연극인들이 앉았습니다. 주로 젊은 연극인들이었고요. 제가 제일 연장자이기 때문에 일어서서 인사말을 나눴습니다. 그때 제가 그분들한테 했던 드렸던 말씀이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였습니다. 또 시민들이 그때 그런 말들을 다 했죠. 그리고 우리는 연극을 하는 사람들이고 나는 작품을 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언젠가는 꼭 작품을 쓰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촛불 시민혁명이 있었고 정부가 바뀌었죠. 세월호 사건이 진상조사를 포함해서 해결이 되리라고 기대를 했죠. 그래서 배가 바다에서 올라왔습니다. 배만 올라왔을 뿐 그 이상 해결은 계속 멈춰 있었죠. 그래서 이 사건이 해결이 되면 작품을 써야겠다 했는데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서 작품을 쓰게 됐습니다. 이 작품은 하나의 어떠한 이별의 형식이라는 어떤 방법을 빌어서 죽음과 이별의 고통을 응시하고자 하는 식김굿의 의미를 가진 작품입니다. 저는 2012년 사이코패스라는 작품으로 남산 예술센터 드라마센터와 처음 인연을 맺어서 지금이 세 번째 작품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주제나 형식에 있어서 제 작품은 평균적이고 상식적인 감각에서 보면은 비틀려 있고 매우 날카롭고 그런 작품입니다. 남산 예술센터와 같은 공용 공간을 만나게 돼서 제 작품을 그동안 발표할 수 있게 된 것은 저에게는 행운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연극을 보면은 상당히 보수적이고 사실주의적이고 드라마 중심적인 것이 사실이죠. 드라마센터의 작품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형식적 진보성, 주제적 진보성은 이러한 우리의 연극을 보수성이 절대적인 그리고 드라마 중심주의적인 우리의 연극에 어떤 작품들의 균형을 맞춰주는 중요한 역할을 그동안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얘기되고 있는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의 소유권 문제나 독립성 문제가 해결돼서 이러한 드라마센터의 어떤 역할이 더욱더 빛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손은. 네, 안녕하세요. 명왕성에서 드라마토그를 같이 하게 된 손원정이라고 합니다. 작년 가을에 저희 극단에서 작은 공연을 하던 중에 박 선생님께서 극장을 찾아오셔서 이 명왕성에서라는 작품을 저에게 주셨어요. 한번 읽어보고 같이 남산예술센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때는 선생님께서 내용 말씀을 안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카페에서 이 작품을 읽다가 이것이 세월호의 희생자들, 그 관계자들에 대한 이야기이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직접 했던 말들을 가차없이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극이라는 것을 알고 대면하는 굉장히 끔찍한 경험을 갑작스럽게 했었던 것 같아요. 이 작품은 우리가 무수히 해왔다고 생각하는 그 참사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말, 그 어머니들의 말,
장수했던 분들, 그들의 시신을 수습했던 분들의 말을 빌어서 그 기억을 아직 사라지지 않는 그 기억을 이 극장이라는 곳으로 소환을 하는 작품입니다. 박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것은 이별이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남아있는 우리에게 이제 없으니 잊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들이 극장에서 배우들의 입과 몸을 통해서 재현될 때 망각과 기억에 얼마나 가깝게 붙어 있는지 잊으라는 말이 거꾸로 얼마나 잊을 수 없는 것인지를 관객과 우리가 함께 감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작품을 남산에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같이 선생님과 작업을 했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목적지수 들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목적지수 작가 서민준입니다. 목적지수는 2500년 전 이제 춘추 전국의 대표적인 사상가 목자를 주인공으로 하는 작품입니다. 그는 비공, 즉 반전주의를 주장하였고 약소국의 전쟁을 대신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한 번은 초나라 해왕이 새로운 공성무기인 문제를 만들어 송나라를 치르고 있습니다. 목자는 곧장 왕을 만나 전쟁을 그만둘 것을 원했지만 왕은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그리하여 목자는 모의전을 치러 전쟁의 문을 두고 한판 내기를 제안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인류 최초의 워게임이었을 것입니다. 목적지수는 해당 고사를 바탕으로 씌어진 작품입니다. 춘추 전국의 시대는 사실 오늘날과 별다를 바 없이 여러 가치관이 격동하는 각축장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목가는 공리를 중시하는 학파로서 항상 약자의 편에 섰습니다. 이 작품은 목가와 동시대 사상을 조명하는 동시에 전쟁의 게임적인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어쩌면 목자가 했던 이 모의전은 미래의 전쟁과도 굉장히 닮아있을 것입니다. 인간이 죽지 않는 전쟁은 SF 소설에서도 많이 다뤄지고 있는 주제이며 실제로 많은 전쟁 전문가들은 미래의 전쟁이 이러한 모의전의 형태를 띨 것이라고 예견하기도 합니다. 네. 어쨌든 간단히 말해서 성을 잘 지켜내는 이야기입니다. 극장 역시 잘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목적지수 대본을 처음 보았을 때 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살면서 내가 누군가를 공격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수비하는 것은 선택을 벗어난 그런 일이라는 걸 생각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런 질문들이 이어서 떠올랐습니다. 누군가로 공격을 받을 때 나는 어떻게 대응하는가? 그리고 남에게 일어나는 공격에 폭력을 목격할 때 나는 어떻게 해왔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직접 공격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그 폭력에 대한 면죄부를 획득할 수 있는가? 2500년 전 중국의 전국시대에서나 2019년에 한국에서나 폭력은 다를 바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격자의 입장에서 그것은 폭력이 아니라 영역의 확장이자 존재의 확인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혹은 신념이나 임무의 수행, 좀 끔찍하기도 하지만 일상일지도 모르고요. 타인과 자신을 동등한 주체로 바라보지 않은 채, 그리고 권력의 위계를 인식하지 않은 채 행하는 권력자의 모든 행위는 폭력입니다. 지금의 능력주의, 자본주의, 관료주의, 그리고 젠더와 위계에 의한 폭력도 그것이겠죠. 어떻게 하면 2019년의 이 모습을 목적지수에 담아낼 수 있을까?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연출의 방향입니다. 이 공연을 준비하면서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공격을 수비하고
그리고 폭력에 저항하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떠올리고 있습니다. 묵과는 공격받는 사회적 약자를 공격으로부터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사회적 변형을 지향하며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지배 질서인 가부장적 육아 질서를 반대했고요. 그리고 기존의 통치 계급을 향한 지속적인 전복을 꾀했습니다. 이러한 묵과의 전쟁 막는 이야기, 목적 지수가 던지는 수많은 질문, 생각, 행동들이 이 남산예술센터에 가득 찰 수 있도록 공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드라마센터 이양구 작가님. 네, 이양구라고 합니다. 남산에서 공연을 제가 처음 해봐가지고 이렇게 진지한 분위기인지 정말 몰랐습니다. 이렇게 오늘 보니까는 다루는 작품들도 너무 무겁고 그래서 저희가 제일 걱정 많이 받는 게 이 주제를 진짜 재미없고 세미나처럼 그래서 이렇게 쓰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 뭐 주제를 의뢰를 받고서 계속 자료를 보고 어떻게 써야지 어떻게 해야지 이런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 아시겠죠? 이 극장이 그 작년부터 쭉 진행되는 그 드라마센터 사유화 논란을 보니까는 원래 청독부 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청독부 땅이었고 그게 이제 해방 이후에 어쨌든 이제 기속재산 처리법에 따라서 국유지인데 또 살고 이후에 이제 유치재 선생이 이제 한국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연극계 전체 이제 공공극장이 좀 필요하다 이런 명분으로 해서 이게 이제 어쨌든 이제 공공성을 명분으로 하여 이게 이제 국가로부터 불화를 받은 거예요. 불화를 받고 나서 근데 이게 어쩌다 이게 또 서울예술대학에 또 이게 이제 좀 사유재산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좀 보니까 복잡하더라고요. 그 과정을 이제 말하자면 이제 좀 연극으로 좀 이렇게 어떻게 보여줄 건가 그런 질문인 것 같아요. 근데 저 이제 아까 뭐 블랙리스트 얘기도 하셨지만 연극인들이 사실 블랙리스트 문제 갖고 싸웠던 계기는 저 아라코 대극장을 그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이렇게 저기 뺏은 것 때문에 블랙리스트 문제 싸움은 그렇게 시작된 거거든요. 2014년 말에. 그러니까 연극인들에게 뭐 저도 블랙리스트 싸움하고 재산교사에 만들고 직접 조사도 하고 뭐 지금 백서 만드는 작업까지 직접 하고 있지만 연극인들에게 극장은 되게 거의 뭐 전부거든요. 그러니까 극장은 건드리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걸 뭐 행정기관이 그게 뭐 정부든 지자체든 어디든 극장은 안 건드리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이제 블랙리스트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고의적인 목적에 따라서 이제 극장을 건드린 거잖아요. 뺏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사실은 이제 서울문화재단과 남산예술센터에서 전개된 거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새로운 대표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본인 비전을 가지시고 이렇게 일을 하는 과정에서 뭐 그냥 빚어진 어찌 보면은 그렇게 현재까지 그렇게 심각하게 바라봐야 되는 문제인지는 저는 그렇게까지는 아직 보고 있지는 않고 대표님께서 빠른 시일 안에 연극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어떻게 이제 극장 연극인들이 갖고 있는 걱정이 있잖아요. 이 극장이 문화재단에서 그러니까 문화재단이 쉽게 해서 지역문화본부 산하 극장 운영팀에서 운영하는 조직으로 사실상 바꿔놓은 이 문제를 빨리 이제 연극인들이나 재단 직원들이 걱정하지 않고 이렇게 좀 갈 수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구체적으로 해주시는 게 뭐 쓸데없이 서로 뭐 이렇게 불신하거나 오해하거나 그런 거 없이 뭐 실수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는 해서 관계를 회복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작품 자체는 공부를 하고 있는 거여서 아직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저는 이제 과거에 있었던 유치진 선생이나 뭐 그런 얘기보다도 그들이 어떤 친일 논란이라든가 드라마틱 사회화 논란 과정을 해석해왔던 다음 세대 분들과 좀 대화를 나누는 작업을 하고 싶어요. 1980년대 독일 역사관 논쟁에서 있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 과거의 그런 잘못된 행위들을 동시대에 말하자면 2세대죠. 그 다음 세대들이 또 어떻게 해석해 왔는가, 그걸 엄격하게 해석하고 공부를 엄격하게 다뤄왔는가, 아니면 그냥 적당히 그냥 뭐 봐도 있는데 뭐 공도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해온 건지, 그 작업을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 우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유주연 교수님. 작가님이 굉장히 유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 문제들이 원만하게 해결이 되면은 좋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작품을 한다는 건 목표가 파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세월호 문제나 5.18 광주항쟁이나 이것만큼 드라마 센터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까요? 저는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그리고 드라마 센터는 알죠. 연극인들의 문제입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연극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대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연극인들만의 문제가 아님을 이야기하는 무대 작품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작품이 전혀 아직 써지지 않았습니다. 작품이 써지지 않았는데 굉장히 큰 포부를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전혀 아무런 파장 없이 끝날 수도 있지만, 그런 불안이 저에게 있지만, 그렇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은 역사에 있습니다. 현실, 팩트, 이런 것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재미를 쫓아서 사람들이 드라마 센터 문제가 단순히 몇몇 문화예술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민들 혹은 국민들 전체의 문제일 수 있음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작가님이 지나온 시절 역사를 어떻게 바라봤는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생각해 본다고 했는데, 우리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 우리 모두요, 드라마 센터가 있기 때문이죠. 드라마 센터가 있기까지 가장 중요한 공로를 세운 분이 유치진 선생님입니다. 유치진 작가는 우리 드라마 센터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저는 근데 잘 아버지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나 해석이 다양합니다. 아마 그런 해석과 시각을 좀 찬찬히 더 잘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아버지는 어떻게 하면 이 기사에서부터 파장이 될까요? 아버지는 죽여야죠. 사바나는 불타야 되고. 저는 그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강량원 연출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음 또는 당신이 세계를 기억하는 방식을 연출한 강량원입니다. 올해 제 공연을 하기로 했고요. 이 공연은 장강명 작가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급생을 살해하고 그리고 복역을 마치고 세상으로 나와서 자신이 살해한 아들의 어머니, 자신이 살해한 동급생의 어머니의 손에 스스로 살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올해에는 좀 더 어떻게 하면 스스로 저지른 어떤 살인 혹은 그것이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저지르게 된 살인 그 사건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자유로워질 수 있는가 혹은 구원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더욱 깊이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이 작품을 준비를 할 때 남산예술센터와 2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2년 전에 얘기했고, 그리고 끊임없이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리고 2년 만에 공연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 과정이 매우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작품이 공연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 남산예술센터가 독자성을 갖고 전체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아주 장기적으로 예술가들과 함께 협업할 수 있는 그럴 수 있을 때 비록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7번 국도 같은 경우도 3년이 걸렸고, 그래서 이 올해의 프로그램이 단지 올해 계획하고 올해 공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가들은 이 공연을 아마 한 몇 년 전에 구상하고 그걸 묵히고, 그리고 이 극장과 만나고, 그리고 이 제작자들, 스태프들과 만나서 그 일을 계속 함께 상의를 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때 비로소 점점 윤곽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 장소, 그리고 그렇게 그 장소에서 함께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독자성, 이것이 확보되지 않았을 때 작품이 나오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예술센터가 좀 독자적으로, 그리고 어떤 소유권으로부터 완전히 예술가의 손으로 오기를 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휴먼 부가의 배효섭 연출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그 공연 창작 집단 띠다 연출가로서 이제 띠다의 작품을 20년째 해오고 있는데, 이번에 휴먼 후가라는 작품으로 공연을 올리게 된 배효섭이라고 합니다. 그 제아미라는 그 일본의 그 노라는 그 연극을 했던 분이 쓴 풍자화전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그 노의 어떤 미학을 얘기하는 책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아름다운 작품을 9개 단계로 나누어서 이렇게 은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얀 은쟁반 위에 소복이 쌓인 흰 눈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거는 어떤 내용과 형식, 추상과 부채, 방법과 목적, 안과 밖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하나로 완전히 일치가 된 어떤 그런 아름다운 상태를, 어떤 동일성의 미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것이라고 여겨왔던 것이 결국은 이제 같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이제 작품을 일으키는 일컬음단인데, 저는 소년이 온다가 저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80년대 그 한국이라는 곳에서, 광주라는 작은 도시에서 일어났던 그 일종의 비폭 사건이 튕겨져 나와서 지금 현재 이렇게까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지를, 그런 형식을 가지고 그 내용이 담아내야 될 것들을 거의 완벽하게 진짜 하얀 눈처럼 아름답고 진짜 그 섬세한 필치로 그려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얘기를 들었다 그래요. 작가가 실제로 일어난 그런 비극적인 일을 어떻게 그렇게 유려한 글로 써도 되겠느냐, 이렇게 이제 답을 하죠. 그것이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면
내 어떤 욕구나 내 욕망을 위해서 하는 것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면 괜찮다. 죽은 사람을 위해서 꽃을 갖다 줄 때 더 아름다운 꽃을 찾으려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아마 저도 그런 작가의 말을 많이 담아서 이 작품을 하게 된 것 같고요. 우리가 만든 이제 작품은 휴먼 후가라고 하는데 저는 이 작품 할 때 이런 질문에서 사실 시작됐어요. 곤봉으로 사람의 이 두개골이 한몰이 될 정도로 반복해서 내리칠 수 있는 그런 잔혹함, 그런 악함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 사실 저는 되게 눈물이 없는 사람인데 딸을 가지면서부터 약간 이제 눈물을 흘릴 줄 알게 되긴 했어요. 근데 이 작품을 읽으면서는 굉장히 많이 눈물을 흘렸어요. 슬퍼서 그런 게 아니라 아파서. 저는 그 어떤 이런 고통이 내 몸에, 내 손가락에, 내 피부에 새겨질 수 있는지, 각인될 수 있는지를 경험하게 된 거죠. 이 작품을 읽으면서. 저는 이걸 이제 공연으로 만들었을 때 저의 이제 작은 바람은 이런 사회적 고통이 어떻게 개인의 몸에 고통으로 각인될 수 있는가 이런 거를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게 될 것 같고 그건 아마 그 고통을 일으켰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 악함이 사실은 나와 같은 인간에서 나왔다는 사실. 그래서 이제 나라는 인간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그리고 그래서 작가의 말처럼 인간을 조금이라도 더 껴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작품을 준비하고 있고요. 한 가지 이제 질문은 그런 거죠. 소설이 이미 이 소설은 제가 볼 때는 활자의 방식으로 완벽하게 구현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공연으로 하는가? 뭐 이걸 지금 굳이 변명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설명을 좀 덧붙이자면 후가라는 형식이 좀 여러 하나의 주제를 여러 다른 악기들이 조금씩 변주하면서 반복하는 음악의 어떤 구조인데 음악의 형식인데 바로 그 시대 저는 이게 소설을 읽으면서 그 구조를 영감을 받았어요. 공연은 어떤 소설의 어떤 그 이야기들을 내러티브를 재현하는 그런 방식은 안 될 것 같고 저 또한 소설이 했던 것처럼 그 소설 속의 어떤 사건 것들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이제 오브제라는 어떤 그런 걸 어떻게 새롭게 변주될 수 있는가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춰지게 될 것 같아요. 다시 이제 저는 이제 그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면 그 인간의 그 악함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이런 질문들이 계속 되뇌이다 보니까 한나 아렌트의 말이 좀 다시 떠오르는데 그게 악함이라는 게 어떤 대단한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아주 평범한 한 인간이 어떤 권력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복종하게 될 때 또 그걸 알면서도 침묵하게 될 때 그런 악함이 나올 수 있다 라는 말에 좀 다시 되뇌이면서 저는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이 극장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공공극장으로서 지금까지 왔어야 되는 극장이 왜 이렇게 됐을까? 저는 이게 어떤 그런 과거에는 독재 권력이고 지금은 어떤 조직이라는 국가라는 조직이라는 권력 구조에 말없이 침묵했던 사람들로부터 생겨난 어떤 폭력의 결과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제가 하는 작품의 어떤 일련의 과정에서 저는 현상이 그렇게 읽히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지금 여러 이제 작가분들과 연출가들이 말씀하셨던 비슷한 어떤 동일성의 어떤 주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거는 아마 그런
스스로의 어떤 악함을 알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벗어나려는 어떤 그걸 껴안고 싶은 어떤 몸부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작품별로 작가님들과 연출님들의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들어봤고요.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질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시기 전에 소속하고 성함을 좀 말씀해 주신 다음에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저 이대일이 장병호 기자고요. 저 김정희 대표님에게 질문 하나랑 극단장님께 하나 있는데, 일단 대표님께는 지금 뭐 여기 마이너컷이 이제 정리를 하면은 남산예술센터의 소유권이랑 독립성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아까 인사말을 하실 때 저기 소유권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독립성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하신 내용이 없어서 혹시 뭐 좀 어떤 입장이실까 뭐 좀 하실 수 있는 얘기가 있으면 좀 들려주시면 좋겠고요. 국장님께는 어쨌든 지금 계약이 이제 내년까지라서 내년이면 이제 라인을 끝날 수가 있는데 혹시 뭐 내년 어떤 계획이랄까 뭐 프로그램 방향 같은 게 있을지 내년까지 좀 생각하신 게 있는지 좀. 국장님 먼저. 지금 내년까지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일단 지금 위탁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임대와 위탁이 3년 단위로 되어져 있거든요. 2009년도부터 3년씩 해가지고 2018, 19, 20 이렇게 3년에 임대와 위탁 운영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 간에 계약이 되어져 있고요. 지금 오늘 말씀드린 2019년 프로그램들이 있고 사실 20년까지는 다른 프로그램들에 대한 계획들을 지금은 세울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통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작극장들은 2년, 3년 전에 이미 하고 싶은 작품들에 대해서 작가들하고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게 되면 저희들은 지금까지 해왔던 작업들이 어떻게 제작 작업들이 저희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사회 전체의 공동의 자산이고 그리고 연극계 전체의 자산이기 때문에 지금의 좀 중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는 지금까지 어떤 제작 자산들에 대한 아카이빙 같은 것들을 좀 해서 이 극장의 운영 주체가 새롭게 만들어졌을 때 그것들이 좀 함께 공유되고 사회적 자산이 되는 것에 대한 관심을 지금 갖고 있고 일단 올해 작품 라인업까지를 좀 열심히 하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 올해 정도에 내년 운영 모델들이 나왔을 때 그때 다시 작업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님 질문에 간략하게 요점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남산극장, 남산예술센터, 3일로 창포극장 두 가지의 운영 사례는 저 개인적으로나 서울문화재단에서 제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이나 굉장히 좋은 사례입니다. 이런 사례가 다른 장르나 다른 공공공간에서도 적용되고 확대되는 것이 제가 추구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남산극장이나 3일로 창포극장의 자율성, 독립성 또는 여기에 협업하시는 예술가들과 여기 관련된 직원분들이 의논하고 있는 이제까지 해왔던 거랑 하등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확대, 강화될 부분이 있다면 이건 더 같이 찾아서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것과는 좀 별개로 서울문화재단이라는 조직이 한 14년, 15년 된 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한 3개월 남짓 내부를 관찰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14년, 15년 만에 조직 개편을 했어요. 조직 개편은 또 내부 인사 시스템 문제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고 나서 이제 우리 3일로 창포극장 운영위원분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래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남산극장과 관계되신 이해 당사자분들하고도 토론을 또 해서 했습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는 조직 개편은 조직 개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남산극장하고 3.15 창법극장이 현재 제가 개편을 한 조직도상에 보면 독립된 기구로 있지 않고 어디 본부로 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자율성, 독립성에 난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조직도상으로도 완전히 독자적인 단위로 있는 것이 현장에서 일하는 예술가분들이 근심이나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출발점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듣고 그 점은 제가 현장 예술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건 수용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조직 개편상으로 이렇게 좀 다시 들어와 있는데 이제 이게 뭐 이사회나 서울시의회나 서울시나 뭐 또 협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런 뭐 토론회 간담회에서 약속을 드린 게 조직도에서 독립된 남산극장, 3.15 창법극장 두 개는 독립된 단위로 뽑겠다 다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우려나 이런 것들을 부식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올해 안에 관련된 절차를 좀 다시 밟아서 그렇게 마무리를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 기회를 이제 통해서 비단 뭐 남산극장, 3.15 창법극장만이 아니라 공공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극장들이 있는데 공연장들이 있는데 이런 전반의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그리고 뭐 협치나 민주주의, 예술의 정신 이런 거에 맞는 그런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운영 원리인지에 대한 이야기들도 같이 들었고 많은 부분을 공감하는 바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문화재단 대표를 맡고 있지만 서울문화재단 이외에 공공기관들이 운영하는 뭐 극장 시설에 대해서 저는 저 나름대로 굉장히 좀 강력하게 문제 제기나 이야기들을 할 거고 그런 토론회들을 좀 조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또 이제 연장에서 지역문화본부에 뒀던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분리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질문에 대한 답이 된 것 같고요. 지역문화에 대해서는 토론하다 보니까 이제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이제 김재현 연출가가 다른 토론에서 얘기를 듣다가 보니까 지역문화라는 주제를 놓고 앞으로 많이 깊은 토론을 좀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얘기했던 지역문화의 출발점하고 또 이제 현장에서 느끼는 그 부분은 또 굉장히 각도나 감수성이 다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공공기관에 지금 이제 불어닥친 지역의 그 의제는 첫 번째는 다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그 중앙정부의 국정기조가 자치분권이잖아요. 그거에 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자치분권, 지역문화로 권한과 예산을 상당히 많은 부분 이양하고 이관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코앞에 와서 이관한다면 중앙정부가 17개 광역시도, 17개 광역문화재단한테 이관하고 이양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자치분권 지역문화라는 게 지금 예고되어 있는 게 있고 또 서울시로 치면 서울시가 모든 걸 직접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 뭐 자치부라든지 또 자치부 문화재단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쪽으로 이양하거나 이관하는 게 맞는 사업들은 또 그렇게 해나가는 차원에서 지역문화가 거론됩니다. 근데 제가 지역문화를 얘기할 때는 남산극장이나 3.15 창법극장에 뭐 예를 들면 남산이다, 명동이다, 뭐 이런 지역성, 뭐 거기에 뭐 이렇게 활동하시는 지역 주민들과 뭘 찾는 거는 그건 의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좌표가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게 아닌 좌표가 있는 예술 공간이 있고요. 근데 이제 이후에 저희가 동숭아태센터에 이제 2020년 아마 겨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때 오픈하면 그 밑에 극장이 있거든요. 그리고 성북동에 이제 서울시가 2021년 지금 봄이라고 지금 예상을 하시던데 거기에 그 연극 창작 지원 뭐 센터 이런 게 또 큰 앵커가 만들어집니다. 그거는 이제 어떻게 운영할지 누가 운영할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오면 대학로라고 하는 이 지역, 성북동이라고 하는 지역 역시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과 뭘 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지역과 지명과 장소에 축적된 상당 부분의 상징자본과 문화자본에 대한 터치들을 그 극장들이 하게 돼 있다. 이걸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이제 지역문화 얘기할 때 했던 지역문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뭐 소통을 하다 보니까 생활문화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생활문화는 또 그것과 완전히 별개의 영역에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사실 좀 뭐 우리 기자님 말씀드리면 현장 예술 현장 특히 우리 남산극장과 3.15 창법극장 그분은 저도 이 모델을 가지고 비슷한 거를 좀 추진해 왔었고 이걸 서울문화는 전면에 좀 확대 적용하는 것이 좀 핵심인데요.
제가 미처 다 생각하지 못했고 했던 부분들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는 빨리 종식시키면 좋겠다 싶어서 별도 조직으로 올해 안에 절차를 밟아서 마무리할 생각이고요. 나머지는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대로입니다. 기자간담회에서 죄송한데 제가 좀 사실관계 분명히 하려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하는 거 오해하지 마시고요. 국립극단이 문체부로부터 조직도상 분리되어 있어요. 행정조직도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체부는 국립극단을 예산권을 갖고 다 통제했어요. 국립극단이 문체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재단이고 자기 돈이 없어요. 국립극단은. 그러니까 문체부 공영과 사무관이 다 쥐락펴락한 거예요. 그래서 국립극단 3년간 다 날라간 거예요. 그러면 재단이 향후 지역문화본부가 행정권을 예산권, 행정권, 근태, 뭐 평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저 너무 궁금합니다. 계속 여쭤봤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 안 하시거든요. 예, 제가 장병호 작가님 그 말씀에 오해하지 않고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양구 작가, 장병호 기자님. 기자님. 저번에도 이제 토론회 때 이양구 작가님 말씀 이제 해주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별도 조직 단위로 2개 극장을 일단 분리시킨다 올해 안에. 그 다음에 그때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남는 게 극장 운영팀, 그다음에 무대 기술팀 이렇게 2개 팀을 지금 만들었거든요. 현재 극장 운영팀, 무대 기술팀은 현재 하고 있는 일은 남산극장과 3.15 창극장 업무가 주 업무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 정도로 올해 하반기부터는 동숭 아트센터 개관 준비를 하는 뭐 그런 부분이 생길 거고, 성북동은 모르겠습니다. 미결정된 거니까. 관련된 이슈가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 저희 서울문화재단에서 이게 뭐 내부 조직 개편이기 때문에 뭐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연관된 거니까요. 15년 되면서 상위 직급자들이 있습니다. 상위 직급자들이 대부분 다, 그러니까 지금 이양구 작가님 말씀하신 거에 대한 배경에 대한 설명입니다. 상위 직급자들이 대부분 다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이게 한 14년간 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6분 정도가 특별한 직무는 맞지만 직원들을 근무평가하는 직제상의 어떤 역할에서는 안 하는 걸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팀장님들이라든지 밑에 후배 직원들에게 이제 인사 정체를 좀 해소하면서 근평이라든지 직원 근평이라든지 이런 일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권한을 가지고 해라, 이게 취지인데, 지금 남은 이슈가 있는데 그때 이제 이양구 작가님이 하셨던 게 지역문화본부 현재 있으면 지역문화본부장이라는 상의자가 있고 극장장이라고 하는 또 이렇게 2명이 있다. 근데 현재 저희가 한 방식은 지역문화본부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남산극장과 3.15 착고극장에 대해서는 현 시스템대로 갑니다. 근데 결제를 하는 부분에 들어가면 당연히 이제 뭐 직원이 그 결제를 올리고 팀장이 하고, 그리고 현재 바뀐 걸로 치면 극장장의 협조를 거쳐서 본부장이 결제를 하고 제가 저까지 와야 되는 건 제가 결제를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됐을 때 극장의 독립성,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다라고 좀 주장할 수 있다고 봐요. 아닌 것도 사실입니다. 2가지 다 사실이라고 보는데 이 이슈예요. 그런데 아르코 얘기를 자꾸 이제 하셨는데 저는 그 점에서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이런 자리에서 기자분들 계신 자리까지 와서 저는 그렇게 절대 안 할 거다. 남산극장 시즌제는 서울시랑 뭐 이미 다 결정이 납니다. 예산까지. 여기에 인건비 얼마 써야 되는 것까지 다 결정이 납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른 사후적인 지출 결의와 결과 보고를 처리하는 게 행정입니다. 지금 이거랑 바뀔 게 하나도 없다. 그거를 지금 제가 대표이사가 약속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직도 바꾼다고 했는데 남는 이슈가 2번째는 남산극장 극장 운영팀과 무대기술팀에 있는 직원들은 서울문화재단에 입사한 직원들이거든요. 근데 이 안에 이거는 뭐 구체적인 이슈일 수 있고 남산극장이나 3.15 착고극장의 운영하고는 직접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게 임대한 건물이고 서울시가 다시 서울시가 재단에다가 위스탁을 주는 운영이기 때문에 정규직 비정규직 부분이 계속 발생을 합니다. 여기 지금 26분 정도가 일하시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10명 정도가 정규직이고 16분이 1년 미만, 2년 미만의
계속 해야 됩니다. 이런 게 그런 규정이나 뭐에서 반복되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이슈는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동숭아트 극장을 준비하면서 지금 극장 운영팀과 무대기술팀에 있는 서울문화재단 직원들이 남산극장 차멜로 극장의 그 운영 지원은 현행대로 그대로 가고, 그리고 동승극장을 준비하면서는 여기 직원들, 극장 운영, 무대 기술 이쪽을 통합 운영하면서 단계적으로 비정규직이 아니라 이 일들을 정규직이 하도록 하는 시도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 두 팀을 지역문화본부라고 하는 부분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하신 거를 제가 정확히 이해를 했다면, 하나는 이제 극장은 독립했는데 거기에 이제 운영 지원을 하는 재단 직원들은 계속 지역 본부에 있게 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결제 과정상의 변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이한구 작가님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의 면과 일리 면이 있다. 동시에 그것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도 독립성, 자율성을 지키고 또 공공기관에서 혁신이나 개선을 시켜나가는 것도 있다. 저는 그 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앞으로 얘기를 더 하면서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남는 게 있다면 이제 또 그때 저번에 이제 이한구 작가님이 그렇게 하다 보면 극장 여기 뭐 계실 텐데 극장 운영팀이나 무대기술팀의 직원들이 업무상 고충이 좀 더 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계속 제가 책임지고 뭔가 풀어나가는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까지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저 마지막 바로 기자분들 계신데 죄송한데요. 이건 좀 분명히 하고 싶어서 그런 건데, 저희가 블랙리스트 문제 써왔던 거 아르코 극장 때문이고요. 아르코 극장에서 서울연극협회나 많은 연극인들이 블랙리스트 됐던 건 박원순 시장님 지지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다 블랙리스트 됐고요. 박원순 시장님께서 분명히 이 연극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남산예술극장의 독립성, 자율성, 전문성 보장에 대한 우려를 좀 불식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얘기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결재권 직원들에 대한 결재권은 지역문화본부장님이 가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극장장님은 결재권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직원분들은, 그러니까 제가 행정을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행정상 그것이 그거는 그 직원들은 그럼 누구 눈치를 보면서 일을 해야 돼요? 그거는 그 직원을 너무 힘들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그런 상태를 지속적으로 방치하는 거는 저는 제가 행정을 모르는 게 아닌데 그렇게 가는 거는 좋지 않다. 그 문제가 안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 문제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뭐 대표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런 우려가 있으니 그것을 문제가 안 생길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답은 아닌 것 같고, 저희는 블랙리스트 트라우마 있어요. 그러니까 국립극단 1년 한 90억, 100억 대는 예산 갖고 3, 4년간 연극인들 다 배제하고 그 난리가 났고, 아르코 극장 심지어 독립센터였던 거 다 지금 극장 운영 부장이 운영하는 구조로 가서 물론 그 이후에도 문제는 남아요. 그 운영위원회를 시스템 바꿨는데 협회장들이 다 운영위원 하고 있거든요. 이 극장의 독립성을 쟁취한다는 문제,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정말 직원도 아티스트에 준하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고 운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제가 대표님께서 저희와 진지하게 많은 논의를 해가는 것을 약속하는 걸로 이해하고 저는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짧게 그냥 덧붙여준 건데 댓글을 다는 건 아니고요. 이한구 작가님 말씀 고맙고요. 그리고 저도 얘가 서울문화재단 하기 전에 다이앵벨을 2번 감독판까지 상영을 해서 블랙리스트로 통째로 시세를 날라갔습니다. 그래서 2억 원 이상이 지원 노동이 갑자기 끊겨버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직원들과 황망했었고 변호사 소송도 갔었고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저한테 요거는 개인적인 경험이고 시설로서의 경험이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블랙리스트 이야기를 하고 또 그것에 생긴 트라우마나 우려, 걱정, 또 새로운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 현재 서울문화재단이 서울시로부터 위수탁받아서 운영하는 2개 극장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작은 원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듣는 거고 앞으로도 들을 겁니다. 다만 남는 이슈는 이제 행정을 잘 알고 모르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기회가 된다면 저도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공공기관들이 지금과는 다르게 혁신되고 진화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민간의 다양한 예술 전문가들, 청년 예술가들과 지금과 같은 공모 방식이 아닌 그걸 넘어선 어떤 더 나아간 좀 방식들을 찾아야 되는데 이걸 가로막는 요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위수탁 부분이 있습니다. 참 고질적인 위수탁 사업은 재단이 고유하게 진행하는 고유 사업과 너무나 많은 조건들을 달고 있습니다. 그 중에 n분의 1이 저는 이제 비정규직이 양상되고 계속 반복되는, 이것도 이것대로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 이제 두 개 국장에도 맞물려 있어서 이 문제를 또 풀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뭐 이런저런 조직 개편도 해보고 이렇게 하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슈들이 좀 있어요, 계속. 그래서 그 이슈에 대해서는 계속 이야기를 좀 더 어떤 이양호 작가님도 좀 더 또 이런 대안 저런 대안 좀 찾아서 말씀을 해주시고 저도 계속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네, 혹시 플로어의 기자분들 중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솜스테이지 서정준 기자라고 하고요. 저는 극장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오늘 지금 얘기들 들어보니까 사실 그 작품에 대한 말보다는 약간 남산 극장에 대한 얘기들이 좀 더 많은 것 같긴 한데, 아까 뭐 이래년 주임이 말씀하셨던 것 같지만 이제 약간 이런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중들에게 좀 더 알려지려면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작품의 힘이 좀 더 커져야 된다 보는데, 지금의 남산에서는 사실 굉장히 실험적인 작품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대중들과 좀 멀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그래도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고 하니까 올해 라인업 중에서 그래도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좀 더 볼 수 있을 만한 작품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지. 이야기가 조금 길어지더라도 제가 한 가지 사례를 좀 들어볼게요. 철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이라고 폴란드 철학자가 있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폴란드 분이신데 영국의 리즈 대학에 계속 계셨거든요. 90세 지나실 때까지. 폴란드에서 유럽 문화 수도 오프닝을 하는 때였어요. 유럽 문화 수도 행사를 할 때는 각 나라마다 그 도시마다 그 도시에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연출가 뭐 밴드 이런 분들이 다들 뭔가를 보여줘요. 마치 올림픽 때 뭐 하는 것처럼. 그때 폴란드 브로츠와크라는 도시에서는 너희들은 뭐하니 그랬더니 지그문트 바우만이 90세 노구를 이끌고 오셔서 기조 강연을 하는 거예요. 그때 너무 놀랐어요. 아, 이런 석학이 있으니까 폴란드 유럽 문화 수도 오프닝에 이분 혼자가 나와서 그냥 강연하는 것으로서 끝낼 수 있구나. 대단하다. 우리 또 그런 석학이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기조강연 내용 중에 가장 또 멋진 내용은 뭐였냐면, 지금부터 유럽의 지식인들과 문화예술인들이 해야 될 일은 불어 도구 같은 우리가 주로 쓰는 메이저 언어가 아니라 바스크어, 카탈란어 뭐 이런 식의 소수 언어들 속에 지금의 유럽의 위기를 구할 지혜가 있다면 니들 어떡할래? 그 소수 언어의 번역에 힘쓰자, 이런 얘기를 하고 노후에 이끌고 그 철학자가 나왔거든요. 저는 그 얘기들이 시사하는 바가 있고 저는 그런 철학을 갖고 있는데, 우리 극장에서 설사 70명 100명을 앉혀놓고 하는 공연이 있는데, 그 공연 속에 지금의 이 사회에 솔루션을 제시하거나 열쇠가 되는 작품이 있다고 하면 어떡하시겠어요? 저는 그런 작품들이 분명 기능하고 있고, 그것이 역사 속에서 예술이 기능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고, 또 그 한편에서는 시민과 대중이 다 같이 좋아하는 엔터테인먼트가 또 있겠죠. 그 기능은 서로 다르다라고 생각하고요. 남산의 작품의 성향이나 남산 작품의
역할은 지금 말씀드린 전자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극장 식구들끼리 이 중에 무엇이 가장 대중적인 작품이 될까라고 저희들끼리 질문도 해보는데요. 거의 안 맞아요. 예를 들면 작년에 강양원 연출님 극단동 강양원 연출님 정말 소수의 관객을 놓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아무리 자강용 소설가 작품을 가지고 한다고 해도 관계가 없을 거야 뭐 이러면서 이제 했어요. 그랬는데 의외로 관객이 또 많아지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그 안에서 토론이 일고 막 이랬어요. 절대 못 맞추는 상황이고요. 저희는 어떤 오직 관객들을 산술하거나 예정하거나 많은 관객을 모으는 것으로서 그 작품의 가치를 생각하기보다 지금의 작품들이 갖고 있는 창작자들이 목적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게 해보자 같이. 그리고 그것에 너무나 또 운이 좋게도 함께 동의하시는 관객들이 많다면 더욱더 해피한 거고요. 그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또 추가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좀 작품 관련해서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저희 드라마 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지금 뭐 설명을 들었을 때 이게 어떤 작품이 될 것이다 이게 좀 사실 전혀 상상이 안 되는데 아직 작가님도 이제 작품을 지금 아직 원고를 쓰기 전이기 때문에 뭐 설명을 더 해주시긴 어렵겠지만 아까 이제 유전 연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논의가 이제 이 극장 밖으로 뻗어나가려면 결국은 의미 플러스 재미까지 지금 어느 정도 있어야 사실 이게 공론화가 될 텐데 이제 그런 지점에서 좀 어떤 고민들 가지고 계시는지 뭐 좀 편안하게 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휴먼가 같은 경우에는 한강 작가님이 이제 다른 작품화 제안을 다 거절하셨는데 그래도 이제 이번에는 이제 응하셨고 이제 같이 좀 작품 어떻게 만들어갈지 뭐 논의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아까 극장작가님이 좀 설명해 주셨는데 좀만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게 또 한강 작가님께서도 이 작품을 좀 수락하셨는지 그리고 조금만 더 이게 무대에서 어떻게 구현될 것인지를 조금만 더 힌트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우영 극장장님한테 하나만 질문 드리고 싶은데 매년 항상 뭐 좋은 작품들 항상 나오는데 저는 이렇게 레퍼토리화 하는 데는 늘 항상 좀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더 2년 전, 3년 전에도 뭐 좋은 작품들 사실 올해 조금 더 구성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이제 작년에 좋았던 작품들을 다시 보여주는 그런 형식이어서 좀 레퍼토리와 관련해서는 혹시 고민하는 지점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마이크 있으니까 제가 먼저 대답하고 작가님들한테 갈게요. 레퍼토리아 정말 하고 싶은데 예산이 없어요. 진심으로. 그러니까 저희 지금 6작품인데 한 작품밖에 레퍼토리아 한다는 것은 한 작품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계속 디벨롭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신작에 대한 우리 창작 주변에 대해서 일정 부분 극장에 올려야 되는 상황이 있지만 제작비에 대한 상승은 전혀 없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세종이나 두산, 국립 이쪽에 비하면 저희 제작비 정말 상상 초월하게 작기 때문에 그 안에 레퍼토리를 한 작품 넣는 것 정도의 비중밖에 제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아주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 작품 정도를 계속적이게 뭐 지방 공연도 가고 해외 공연도 가고 한 번 더 공연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을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항우 작가님 말씀. 저는 이런 생각 들어요. 제가 이제 공개적인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한국적 정서에서 안 맞는 얘기인데 저 이런 얘기 막 그냥 서로 하면서 막 이렇게 난상 토론하고 이렇게 정책 결정하고 가는 방향으로 이제 한국 사회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개인적 감정 없어요. 그냥 블랙리스트 하면서 저희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게 행정하고 극장이 행정하고 아티스트가 만나는 중간 영역이잖아요. 굉장히 예민하게 다뤄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래서 그 얘기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저희가 블랙리스트 이후는 이제 그런 거는 좀 전제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거는 그러면 안 된다. 이제 이 블랙 스토리가 겪어봤더니 행정기관이 이렇게 작품 선정하는데 관련되는 예산이나 조직이나 뭐 지원사업 결정 이런데 관여했더니 그 자체가 이미 너무 문제가 많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안 하는 게 맞다. 이런 전제하에서 다음 논의가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는 안 그럴 건데 이렇게 하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런 전제하에서 말씀드린 거고 이제 과거 결국은 이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유치진이라는 사람이 과거에 그러니까 일제 때 한 40년대 특히 파리 함락 이후에는 파리가 독일에 함락된 이후로 엄청 다 친일로 넘어갔잖아요. 그때 어떤 친일극을 했던 행위들 그리고 드라마 센터를 사유화하는 과정 이런 것들은 단지 지금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그러면 당대 기준에서 그 행위를 당대에 그가 가능했던 거 그 시대에 가능했던 영역 안에서 당대의 규범과 혹은 보편적 규범을 가지고 한번 판단해보는 작업이 되겠죠. 그럴 때 제가 관심 있는 건 과거에 그들이 살았던 그 시대를 평가해고 지금 살아있는 동시대 우리는 그러면 그를 과거에 어떻게 평가해 왔는가 한 번 더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지금은 어떻게 이제 와서 그때 그러니까 유치진 행위를 나름 또 이렇게 분석하고 평가했던 그들에 대해서 우리는 또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런 질문들을 좀 사실은 좀 던져보고 싶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뭐 아시겠지만 과거에 그때 당시 유치진 당대 인물이 나올 것이고 동시대에 저희가 좀 나이 많은 연배의 분들이 그것들을 또 평가했던 시간들이 나올 것이고 지금 제가 그분들을 또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또 이제 그건 지금 나의 이 발언과 행동과 이 작업들이 나 이후에는 동시에 또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를 염두에 두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방금 질문 주신 기자님은 서울경제 서은영 기자님이 질문 주셨고요. 지금 시간이 조금 많이 지체가 된 것 같은데 혹시 그 플로어에 네? 죄송합니다. 네. 한강 작가랑은 사실 이 작품 명곡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방식으로 올리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거를 소설을 그대로 재현하는 방식이었다면 아마 안 했을 텐데 제가 이제 생각하는 이제 방안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굳이 소설로 된 걸 왜 연극으로 하느냐 이 지점이거든요. 소설로도 충분한데 그건 작가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고 저희 띠다의 단원들도 그런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지만 저는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전 릴레이라고 생각해요. 작가가 이제 소설가가 할 수 있는 얘기, 할 수 있는 방식이 있고 또 연극이 할 수 있는 방식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사회적 고통을 기억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인데 어떤 이런 릴레이식으로 예술가들이 어떤 그런 영감을 받았을 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하는 게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지점이 이제 작가랑 이제 맞았던 부분이 있었고 그것에 이제 거기서 의견이 맞았던 부분이 바로 이제 어떤 인물들이 나와서 소설의 이야기를 재현하는 방식이다. 그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생각하는 굉장히 중요한 컨셉은 오브제인데 저는 광주만의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역사 속에 계속 새로운 방식으로 변주되는 일종의 새로운 폭력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우리가 잘 바라볼 수 있을까가 이제 바로 우리 질문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하고 광주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광주뿐만 아니라 우리 현대사 속에 있었던 양상들
그리고 어떤 지구의 인류적인 역사 속에서 있었던 영상들을 직면하고 바라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리서치 과정을 거치게 될 거예요. 모든 참여예술가들이 거기서 어떤 오브제들을 서로 찾게 되고 말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것을 발견해내는 과정이 저희 작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 그런 오브제들을 발견하고 오브제를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찾았을 때 이제 퍼포머들이 비로소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기서 새로운 고통을 각인하는 새로운 방식을 찾게 되길 바래요. 소설이 할 수 없는 영역에서 그래서 어떤 설치와 어떤 굉장히 기존의 연극 문법으로는 좀 이해하기 힘든 어떤 그런 저희 퍼포먼스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저도 지금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어 저도 아직 찾아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믿고 있는 거는 소설 자체가 갖고 있는 소설에 대한 강력한 믿음 그런 것을 의지해서 갈 생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극장에서는 소설을 가지고 무대화하는 게 1년에 한 편씩 계속 있었잖아요. 권여선 작가의 당신이 알지 못한 아이다 밖에서 연출이 작업을 해주셨고 작년에 이제 강량원 연출님께서 그 소설을 가지고 작업을 해주셨고 이제 올해 또 이제 효과가 올라가는데 대체적으로 그 소설을 연극할 때 소설에 대한 어떤 무대 재현을 목적으로 하는 작품 연출 방식을 쓰지는 않았어요. 세 작품 모두 다. 예를 들면은 연극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그 텍스트 안에서 찾아내는데 작년에 강량원 연출님 같은 경우는 노래 부르는 여자가 갑자기 마이크를 던져주면 옆에 있는 A 여자가 B에게 던져주면 동일 인물을 연기하는 상황들이 됐었잖아요. 그런 것들은 소설에는 절대 나오지 않는 소설에는 한 명의 인물인데 무대에서는 전혀 다른 여자가 동일 인물이 되고 그게 주는 또한 연극만이 할 수 있는 어떤 매직이나 마술 같은 것이었었는데 아마 배우수 연출님도 그래서 공연을 보신 분들은 그 소설과는 너무나 다른 어떤 것을 또 경험하고 가시겠죠. 근데 지금 주로 많이 이야기하시는 건 오브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시고 12월 때도 달라질 수도 있겠죠. 예, 뭐 작업이야 계속 저희 변화되니까. 그래서 소설의 어떤 재현 형태라고는 생각해 주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강 작가의 소년의 왕자는 2018년 8월에 지금 극장 PD님이 조사해 준 바로는 예술위원회 문학주간 행사에서 일부 장면 낭독된 게 전부라고 하네요. 그리고 뭐 영화된 한강 작가의 작품, 뭐 채식주의자 정도. 그래서 본인 작품을 이렇게 연극, 영화 막 이런 데 막 쓰시거나 그런 성향의 작가가 전혀 아니시기 때문에 사실 이 작품 같은 경우도 뭐 본인은 말씀 안 하시지만 두 분이 갖고 있는 서로에 대한 엄청난 존중감 그런 것들이 있으시고요. 저희 워크숍 하면서 느꼈던 거는 저희 제작진도 소설 쓰셨던 한강 작가에 대한 충분한 존중감을 가지고 작업해야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아, 예. 저쪽 성함하고 소속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네, YTN 이교준 기자인데요. 일단 극장장님께 여쭤볼 건 그 올해 화두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극장을 지켜라 이 화두를 제시하셨는데 사실 그 화두도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올해 그 뭐 국가적 뭐 어떤 화두로 갈 수 있는 게 임정 100주년, 3.1운동 100주년 이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뭐 몇몇 작품들은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엿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기자들이 간파하는 부분이고요. 근데 극장장님으로서 이제 전체적인 작품 라인업을 짜실 때 이번 임정 100주년, 3.1운동 100주년의 어떤 그 정신을 되살릴 수 있는 그런 취지로 생각하고 있는 작품들이나 어떤 기획 의도들이 있으면 일단 먼저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질문은 박승현 연출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실제로 이제 명왕성에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광주 그 세월호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실제로 이 보도자료 내용만 봤을 때 다큐멘터리성, 시킹굿 이런 의미로 접근하고 계신데
과거의 세월호 관련된 무수한 작품들이 상당히 다큐멘터리나 시행극적인 성격을 농후하게 표현했던 작품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대한 신세계가 했던 2016년에 사랑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작품도 그런 소재를 갖고 만들었고요. 그렇다면 이번 명왕성에서는 기존의 일련의 그런 작품들과 어떻게 차별화할? 제가 답변 먼저 드리면은 그 임정 100주년 3.1운동 100주년 관련해서 100주년이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되겠다고 의도한 적이 없어요. 그 지금 프로그램들을 잡고 있었는데 몇 주 전에 EBS 다큐 시선에서 3.1운동 임정 100주년 등등을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아이템을 잡는 와중에 친일 청산과 관련된 내용으로 드라마 센터를 취재하러 오셨더라고요. 그것이 방송국에서 봤을 때에 저희하고 맥락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근데 저희 극장에서는 이 100주년을 기념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고 의도하지는 않았었는데 지금 오히려 이제 거꾸로 사회적인 반응들이 오는 것은 그런 어떤 링크를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저 자신이 이제 다큐멘터리라는 어휘를 써서 다큐멘터리를 꼭 표방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 작품을 풀어나가면서 안산을 방문하고 이제 하늘공원 등 방문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그 기억의 교실 등을 방문하면서 사실은 현장에 있는 언어들을 많이 갖고 왔죠.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 세월호를 가지고 쓴 여러 가지 이제 기록물들이 있겠고 주로 이제 제가 쓴 어떤 언어들은 현지들입니다. 그 기억의 교실 그리고 하늘공원 그 납골당 묘소 그 묘지에 그 부모 형제 친구들 선후배들이 남긴 글들을 그러니까 이게 4개의 방송 스튜디오가 지구 안산 그 세월호에서 방출되는 어떤 언어들을 건져서 그것을 이제 소개하는 그런 형식이 이제 대강이라고 보면 됩니다. 거기서 그 언어들이 굉장히 어떤 생생한 어떤 정서와 어떤 목소리를 전하고 있고, 다만 이것을 제가 저의 것이 아닌 것을 그대로 쓸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제 언어로 만들기 위해서 작품의 언어, 공연의 언어로 만들기 위해서 다시 쓰고 다시 쓰고 다시 쓰고를 반복했고요. 공연이 될 때까지는 계속 이 언어는 계속 다시 쓰므로 해서 작품의 언어로 완성이라는 것은 뭐 어디까지가 완성인지 모르겠지만 완성을 향해 가 것이고요. 또 이 작품의 변별성을 뭐 특별히 내세우고 싶지는 않지만요. 시킹굿이라는 것은 어떤 형식, 이것은 제의나 굿이나 연이나 뭐 이런 것하고는 형식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그 의도와 주제에 있어서 어떤 시킴의 진원의 뜻을 가지고 있고 또 바로 대안으로 바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망자들의 언어로 그리고 직접적인 관련을 가진 분들의 언어 소개했듯이 당연히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그들을 건져 올렸던 잠수부들 이들의 언어를 가지고 그 죽음 자체 그리고 죽음이 가져다주는 어떤 우리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그런 것들 그리고 헤어짐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고통들 이런 것들을 직시해보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 자체를 다시 보자 하는 다큐멘터리성에서부터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삶과 죽음의 경계를 달리해 나가는 그 과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어떤 죽음의 철학까지도 좀 건드려 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네, 아까 질문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서울문화인신문의 허수막 기자라고 합니다. 먼저 기장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그 어떤 레파토리에서 관련해가지고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다른 대학로 공연에서는 좀 관객들 호응이 좋은 거는 해마다 사실은 무대에 오르기 때문에 원래 못 보더라도 다음에 또 볼 수 있다는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 사실 여기서도 사실은 보석 같은 작품들이 해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놓치면 다음에 볼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거의 없어가지고 정말 가까웠거든요. 공연 보는 저 입장에서도. 근데 사실은 여기서 제작비 문제가 그때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못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사실 이 극장이 이게 무대에 올려지는 시간은 사실 다른 극장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중간에 틈도 많고 그런 것들을 사실 공연 단체 쪽에서는 사실은 이 극장 대관 문제만 해결돼도 사실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을 좀 운영을 해볼 생각이 없으시죠? 그 다음에 김종기 대표님께서 여쭤보고 싶은 건, 전에 질문에 많은 질문이 오갔지만은 어떤 지원을 할 때 제휴성을 촉구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정권이나 사람에 따라서 많이 변화가 있어요. 사실 그거는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그렇게 흘러왔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새로운 시스템이 연극계 사람들한테 진정성 있게 다가가려면, 그럼 믿음을 강요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대표님이 영원히 그 자리에 계실 건 아니잖아요, 그죠? 대표님은 생각이 지금 하지만은 또 그 다음에 정권이 바뀌면 사람이 바뀌면 그걸 대표님이 컨트롤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제도적으로 어떤 시스템적으로 만들어놓고 우리 절대 침묵하지 않겠다는, 제도적으로 문을 막는다 그러면 그건 믿음이 아니고, 그 믿음이 연서 있게 아마 다가가지 않을까 하는데, 그 시스템을 한번 마련해 두시고 지금 이런 시스템을 구상하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레퍼토리 시스템과 대관 과정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이제 외부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는 남산예술센터에 올라가는 공연 수가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 극장을 쓸 수 있는 것 중에 한 90일이 서울예대 대관이 있어요. 서울예대 학생들이 쓰는 포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저희 무대기술 점검 기간을 제외하면 사실은 밖에서 보았을 때는 띄엄띄엄 있는 일정이지만 저희 창작 초연 극장 시즌 프로그램 라인업을 세우기에는 그렇게 여유로운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작 극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구하는 바는, 예를 들면은 대관극장이나 기획극장에서 이틀 셋업하고 열흘 공연하고 이런 식의 시스템들이 정말로 초연을 공연하는 극장에서는 매우 무리한 시스템이라고 보고요. 저희는 오히려 관객들이 봤을 땐 이 극장이 놀고 있는 걸로 보이겠지만, 여기 지금 계시는 창작자 여러분들이 일주일 정도, 열흘 정도 여기서 무대를 밟고 이 안에서 정말로 초연 연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오히려 더 드리는 제작극장으로서의 역할에 더 충실한 편이에요. 그래서 그 기조를 계속 유지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하셨던 레퍼토리라고 하는 건 사실 예상과 가장 많이 맞닿는 지점인데, 저희가 좀 더 노력해야 되겠지만, 작년에 무슨 손없는 색시 같은 경우는 올해 대전에서 하기도 하고, 예전에 모든 분인 같은 경우는 지방공연 5개를 돌기도 하고, 그러니까 과거에 제작된 작품들은 지역 공연들을 도는 형태로 지금 저희 극장이 갖고 있는 세션의 한계 같은 것들은 좀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극장이 여러 개도 아니고 단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작비나 이런 부분들이 좀 너무 소소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다른 극장하고 링크하거나 연계해가지고 작품에 대한 활용도를 좀 높이는 편,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하는 게 오히려 레퍼토리와의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기자님 질문해 주셔서 거기에 좀 초점 맞춰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다른 비유입니다만 그 위계에 의한 폭력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지금도 문제잖아요. 그거에 대한 시스템적인 처방은 저는 어떻게 믿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믿는 건 위계를 없애는 겁니다. 위계를 없어도 세상은 돌아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는 폭력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명징하게 증거를 하는 겁니다. 아주 세게. 그런데 이 두 가지 시스템적 처방 중에 우리의 현실에서 지금부터 어디까지 얼마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와 또 진단, 어떤 판단들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물어보신 질문으로 돌아오면 자율성과 독립성에 대해서 현재 시스템 하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저는 공공이 너무나 많은 문화 관련 시설들을 직접 운영하지 않는 게 좋다고 봅니다. 서울시도 굉장히 많은 앵커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제일 좋기로는 이제 여기 이 공간에 대한 사적 소유의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일단 좀 논의로 치면 얘기가 계속 연장될 수만 있다면 저는 독립성 자율성 문제가 명백하게 좀 현행 시스템에서 제일 좋은 방법은 연극계가 좀 어떤 대표 법인격 같은 걸 좀 만들고 서울시가 이렇게 직접 민간 위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도 말씀하신 대로 선출직 장이 또 바뀌고 이러면 풍랑이 있는데 민간 위탁으로 간 것이 앞에서 그 단어가 나왔습니다만 파장이 명백하고 원인과 결과의 인과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나거든요. 근데 중간에 이제 공공기관들이 그걸 하게 될 때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많이 행정을 혁신한다고 하는데 이 정부가 너무나 많은 행정 지침들이 있어요. 그런 걸 다 이제 규정을 받다 보니까 본질은 A인데 A에 대한 답변을 하기가 힘들고 본질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뭐가 이래서 하는 얘기들이 평행선을 가게 되는 정황들이 자꾸 생기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지금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앞에서도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올해 안에 그 조직도상으로 독립을 2개 극장을 명확히 하고요. 그러다 보면 그 절차를 밟으면서 다시 또 얘기를 하게 돼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몇 가지 이슈에 대한 부분도 추가로 계속 얘기를 해서 더 좋은 방법을 반드시 네,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네. 혹시 단상에 계신 우리 연출인이나 작가님 중에 또 뭐 첨언하실 게 있으시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지역문화본부